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외동딸 하나 키우며 살던 67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생각지 못한 일로 애지중지 키운 딸과 헤어져 생사도 모른 채 살아야 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딸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리고 눈물이 쏟아져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네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자식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실까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작게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딸과 제가 겪어야 했던 소름 끼치도록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아직 어리기만 한 22살의 딸이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하나 데려온 날부터 시작됐네요. 그날 딸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낯선 남자를 데려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 소개할 사람 있어. 뭐? 너 말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면 어떡해? 이 사람은 누구? 뭐 남자친구? 응,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결혼이라니. 너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잖아. 학교는 결혼하고 다녀도 되잖아. 그리고 나 지훈 씨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학 졸업장 따위에 미련 없다고. 뭐? 저는 너무 놀라서 말문이 막힌 채 딸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헛기침을 하더니 경직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입니다. 남자의 첫인상은 그런대로 좋았습니다. 옷차림 단정하지 말투는 어찌나 예의 바른지 어른 공경도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사람 눈빛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설명은 못했지만 어딘지 어색하게 거짓으로 웃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시장에서 온갖 사람을 다 상대하며 15년이 넘게 반찬 가게를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봤고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이었네요. 그런 제 눈에는 이상하게 딸의 남자친구가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이라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이 표정에도 나타났는지 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연신 그 사람 칭찬을 늘어놨네요. 엄마, 지훈 씨는 혼자야. 몇 년 전에 부모님이 같은 날 돌아가셨거든. 그래도 그 힘든 일을 다 이겨내고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간다니까? 뭐? 양친이 함께 돌아가셨다고? 응. 그래서 무지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대기업에 취직했어. 정말 어른스럽고 대단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린 딸이 결혼하겠다는 것도 놀랄 일인데 피부치 하나 없는 혈혈단신인 남자를 데려왔으니 믿음이 가겠어요? 물론 저도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워 부모가 없다는 걸로 결혼을 반대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상대는 어쩐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식품처럼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까지 안 계신다고 하니 더 불안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 치고는 말투가 점잖고 예의 바르네요. 부모님이 아주 잘 가르치셨나 봐요. 부모님은 어쩌다 돌아가셨는지 물어도 될까요? 두 분이 같이 산장에 놀러 가셨다가 가스 중독 사고를 당하셨어요. 산장이 낡고 오래된 곳이라 가스 배출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저런. 힘든 얘기 물어봐서 미안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찬이 없긴 한데 잠깐만 기다려요. 저녁 차릴 테니. 그러고는 다급하게 저녁상을 차리는데 가슴이 계속 방망이질 치는 겁니다. 그래도 집에 찾아온 사람을 홀대할 수 없어 저녁을 준비하긴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연신 결혼을 반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웃는 낯으로 남자를 배웅한 뒤 딸을 붙잡아 안치고 설득했습니다. 유진아,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엄마는 그 사람 눈빛이 좀 마음에 걸려. 아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 같아. 엄마, 그건 지훈 씨가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서 그래. 내가 가족이 돼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살다 보면 따뜻한 사람이 될 거예요. 속은 정말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거든. 난 그걸 알아요. 유진아, 그래도...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인상이 굳은 채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계속 지켜보면 알게 될 거야. 엄마, 설마 지훈 씨가 부모님 안 계신다고 편견 갖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이게 됐습니다. 지금 네 나이에 무슨 결혼이야? 그리고 너, 저 남자 만난 지 이제 반년도 안 됐다며? 그런 남자랑 무슨 결혼을 한다고 이래? 엄마, 지훈 씨 가족 없는 것만 빼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야. 외로운 그 사람한테 내가 빨리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요. 그럼 엄마는? 엄마는 너 아니면 이 세상에 혼자야. 엄마가 홀몸으로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잖아. 근데 그런 엄마는 놔두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남자랑 이렇게 무리해서 결혼하겠다는 게 이상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자 딸은 뜨끔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임신했어요. 벌써 3개월 넘었어. 뭐야? 임신? 죄송해요. 저는 딸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더는 그 결혼을 말릴 의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을 도려내는 기분으로 딸의 결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이 내내 마음에 걸렸어요. 웃고 있는 얼굴 뒤에 감춰진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떠올라 밤잠을 설쳐야 했죠. 하지만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해맑게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네요. 어린 신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예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절 보며 웃는 모습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눈물이 왈칵 쏟아 혼났어요.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만감이 교차한 거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어요. 웃으며 하객을 맞는 사위를 보면 자꾸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게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미의 촉과 직감이었다는 걸 전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도 사위는 손님들 하나하나에 친절을 다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 모든 행동이 지나치게 계산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어찌나 깍듯하게 행동하는지 사위가 아니라 어려운 어른을 상대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어요. 장모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요. 홀몸도 아닌 아이니 잘 부탁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잠시 후 식이 끝나고 딸이 다가와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한테도 정말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은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 혹시라도 속상한 일이 있거든 그냥 참지 말고 꼭 엄마한테 말해줘야 해. 알았지?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고 이미 결혼까지 시킨 마당에 어쩔 도리가 있나요? 그저 제 걱정이 괜한 것이길 바라며 행복을 빌어줄 수밖에 없었죠. 며칠 뒤 딸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사위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이 사위의 성격을 보여주듯 깔끔하게 정리돼 있더군요. 그런데 모든 게 지나치게 각이 맞는 게 마음에 걸렸죠. 향수, 고급 위스키, 잘 정돈된 책장과 TV 리모컨 배치까지. 살림이 익숙하지 않은 딸이 집안을 그렇게 깔끔하게 쓸고 닦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혼 후에 딸은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엄마, 지훈 씨가요. 식재료는 자기가 고른 것만 쓰게 해요. 냉장고 문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하고요. 뭐라고? 냉장고를 왜? 그게 지훈 씨는 정리 안 된 거 보면 예민해진다네. 아마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유난스러운 성격이란 건 신혼집을 보고 대충 눈치챘지만 그런 식의 통제는 어딘가 이상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서방, 혹시 결벽증이 있는 거 아니니? 그런 사람이랑 살면 힘들 텐데. 아휴, 역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같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많이 깔끔하긴 한데 뭐 더러운 남자랑 사는 것보단 낫지. 그러고는 별일 아니라는 듯 넘기려 하더군요. 하지만 얼마 후 저의 불안이 현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시간에 맞춰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지만 읽지 않았고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물론 이틀 정도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나흘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자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서방, 유진이랑 연락이 안 되네. 무슨 일 있어? 아,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유진이가 피곤해하더라고요. 아마 임신 초기라 그런가 봐요. 집에 오면 핸드폰도 꺼놓고 잠만 자네요. 아이, 그래도 연락 한 번은 줘야지. 엄만 걱정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장모님. 대신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 사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지만 전 그때도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 딸은 아무리 회사 일이 바쁘고 친구들과 놀고 있어도 걱정하는 저를 위해 전화는 꼬박꼬박 받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불길한 생각이 들어 딸의 집으로 찾아가 보려다 몇 번인가 망설였습니다. 평일에는 딸이 회사에서 늦을 것 같고 주말에 가면 사위와 마주칠 것 같아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네요. 결국 몇 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던 딸이 걱정돼 찾아갔더니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더군요. 그래서 다급하게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죠. 아저씨, 701호 사람들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 그 신혼부부요. 얼마 전에 이사 갔어요. 미국으로 갔다던데요. 그 말에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저에겐 아무 말도 안 하고 미국으로 떠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 밤 저는 딸의 사진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진아, 네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 먼 곳으로 떠나다니? 엄마가 이걸 믿어야 하는 거니? 그 뒤로 며칠간 전 고민과 갈등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딸이 말도 없이 절 버리고 떠났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그러자 혹시 유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외동딸을 목숨처럼 아끼는 절 무시하고 떠날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그런 제 믿음을 깡그리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장사를 했는지 모르게 간신히 일을 마치고 들어오니 우체통에 하얀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그 편지에는 딸의 글씨가 분명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엄마랑 사는 거 너무 답답했어. 엄마가 나 힘들게 키웠다고 생색내면서 간섭하는 것도 힘들었고 지훈 씨랑 결혼 반대한 것도 속상해요. 그래서 지훈 씨 일 때문에 갑자기 미국에 가게 됐는데 엄마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반대할 게 분명하니까. 난 이제 내 인생 찾아가니까 엄마도 나 잊고 엄마 인생 사세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렇게 짧은 편지였네요. 저는 그 편지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딸이 그동안 절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고스란히 적힌 걸 보고 배신감과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제 생활도 없이 20년을 넘게 딸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게 부담스럽고 싫었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늘 착하고 순종적이던 딸이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글씨를 못 알아볼 리 없는 제 눈에 그건 분명한 딸의 필체였네요. 결국 몇 날 며칠 곡기를 끊고 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을 가슴에 묻고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끔 저를 보면 딸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딸, 능력 있는 사위 만나서 미국에 살잖아. 해마다 생일에 선물도 보내주고 놀러 오라고 성화지. 아이 근데 내가 반찬 가게 때문에 좀처럼 시간을 낼 수가 없잖아. 그렇게 말하면 정말 그게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딸이 언제라도 연락해 놀러 오라고 말해줄 것만 같더군요. 하지만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놀러 오라는 말은커녕 연락조차 없었죠. 그래서 저는 딸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웃들은 거의 다 낡은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저는 그럴 수가 없었죠. 딸과의 추억이 넘치는 그 집에서 외로이 혼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딸아이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네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똑똑하고 아주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이 떨리기까지 했어요. 찾아올 사람이라고는 없는 집에 늦은 시간 노크 소리가 들리니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 앞에 다가서자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세요? 제 물음에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저예요. 유진이에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정신도 멍해져 문고리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눈앞에 선 딸의 모습을 보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유진이니? 우리 딸 맞아? 저는 낯선 딸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이 분명했는데 제가 알던 유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딸은 한눈에 봐도 몹시 말라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어요. 머리도 마구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은 너덜너덜했죠. 무엇보다 똘망똘망하던 딸의 눈빛이 멍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딸이 먼저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좀 빨리 어디에 숨겨주세요. 제발요. 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죠. 딸에게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느껴졌네요. 저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간신히 물었어요. 너 왜 이러는 거야? 옷은 또 왜 이래? 이거 병원복 아니니?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런 딸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딸을 얼른 안방으로 데려가고 따뜻한 물을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진아, 지금 어디서 온 거야? 미국에 있었던 거 맞니? 그러자 유진인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동문서답했어요. 엄마, 문 똑바로 잠근 거 맞아요? 절대 아무도 열어주면 안 돼요. 제가 여기 왔다는 것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아니, 너 왜 그러는 거야? 알았어. 그 문단속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자 딸의 떨림이 조금 멈추더니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너무 피곤해요. 일단 좀 자게 해주세요. 한숨만 자고 일어나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딸을 위해 잠자리를 마련해줬어요. 보일러를 올려 집안을 따뜻하게 하고 잠든 딸의 곁을 지켰죠.
22살에 꽃다웠던 딸은 어느새 눈가에 주름이 보이는 중년의 모습이 되어 있더군요. 딸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손주는 딸인지 아들인지, 그동안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도대체 왜 그런 몰골로 20년 만에 저를 찾아온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죠. 하지만 너무나 지쳐 보이는 딸에게 차마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이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최선이었죠. 그날 저는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래서 잠든 딸에게 뭐라도 해먹이려고 새벽부터 조심히 움직였네요. 그런데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쾅! 그 소리에 제 심장도 요동쳤어요. 그리고 딸이 아무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말이 떠올랐죠. 저는 반사적으로 딸이 잠든 방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낮고 느릿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장모님, 저 지훈입니다. 혹시 안에 계세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던 사위가 딸을 찾아온 것이죠. 저는 혹시나 숨소리라도 새어나갈까 입까지 틀어막으며 아무도 없는 척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집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전화를 받지 않자 사위의 한숨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이런 말을 짓거리더군요. 장모님, 유진이 분명히 여기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유진이가 하는 말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 유진이가... 그러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하던 사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미국에서 남자랑 눈이 맞아서 도망쳤어요. 애도 남편도 다 버리고 그 남자한테 미쳐서요.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낼 뻔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잘 넘기고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사실 유진이가 미국에서 향수병에 걸려서 좀 불안한 상태였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힘들게 사느라 연락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 제발 유진이 설득해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애한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니 다시 발길을 돌려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위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움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터졌습니다. 그때 사색이 된 얼굴로 딸이 방문을 열고 속삭였어요. 그 사람 맞죠? 그래, 한서방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유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더군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말해봐. 한서방이 하는 말이 진짜야? 너 미국에서 바람나서 애도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게 진짜냐고. 그러자 딸은 고개를 가로로 힘껏 내저으며 깜짝 놀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이야. 미국에서 도망치기는커녕 나 미국에 간 적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미국에 간 적이 없어? 그럼 너 지난 20년을 한국에 있었으면서 연락 한 번이 없었던 거야? 도대체 왜? 저 사실 그동안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날 병원에 가뒀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정신병원? 아니, 네가 왜 거길... 내가 그 사람이 평생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아버렸거든요. 저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결혼하고 갑자기 말도 없이 미국으로 떠나버린 딸이 돌아와서 기야말 소리를 내뱉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근데 아까 한서방은 이상한 소리라더라. 네가 향수병 때문에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혹시 그래서 입원한 건 아니니? 말도 안 돼요. 아예 미국에 간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아이는? 애도 한국에서 낳은 거야? 그 말에 딸은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며 오열했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우는 딸을 달래며 물었네요. 왜 그래?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애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잘못됐어요. 내 딴엔 열심히 해보겠다고 온 집안을 쓸고 닦고 하다가 봐선 안 될 걸 봐버렸거든요.
그때 몸싸움하다 그 사람이 배를 걷어차는 바람에.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았네요. 뭐라고? 애 가진 여자를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애는 보지도 못하고 보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연락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엄마가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혼자 당하고 있었어? 그 사람이 제가 아프다면서 회사에도 마음대로 사표를 내고 핸드폰도 뺏었어요. 그러더니 미국에 간다고 편지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 편지가 협박당해서 쓴 거란 말이야? 어쩔 수 없었어요. 편지를 쓰지 않으면 엄마도 가만두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 무서운 인간이 내 사위가 되다니. 그래놓고 뻔뻔하게 네가 바람났다고 찾아온 거야? 태어나지도 못한 애 핑계까지 대면서. 저는 진실을 알게 될수록 사위가 너무나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런 사위와 사느라 얼마나 괴로웠을지 딸이 안쓰러워 눈물이 났네요.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도 딸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어요. 병원에서도 제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들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래서 도망치다 잡혀오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딸을 바라보며 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유진아. 엄마가 널 지킬 거야. 20년 전엔 못했지만 이번엔 반드시 그 악마 같은 인간한테서 널 구해줄 거다. 그날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딸의 손을 잡고 다짐했습니다. 딸의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그 인간의 정체를 제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딸을 데리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친구네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제 친구가 암으로 투병하는 남편을 위해 마련한 별장이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은 몇 년 전에 떠났지만 차마 처분할 수 없어 비워둔 곳이었죠. 저는 친구에게 대충 상황을 둘러대고 그 별장에 숨어들었어요. 몸이 안 좋아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싶다고 한 거죠. 다행히 친구는 그런 제 부탁을 들어줬네요. 그래서 또다시 사위가 들이닥칠 두려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네요. 하지만 완전히 안심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도 커튼을 치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딸도 외출은커녕 방 안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지냈고요. 냉장고 문 여는 소리만 나도 놀라서 숨는 딸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매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계속 숨어 지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인간이 지구 끝까지 찾아올 테고 다음엔 정말 다시 딸을 빼앗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그 망할 인간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탐정의 힘을 빌리기로 했어요. 어디선가 들으니 예전 흥신소라는 곳으로 불리던 곳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탐정사무소로 운영된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딸을 남겨둔 채 한 탐정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전하며 남자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부탁했죠. 얘기를 듣던 탐정도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제가 퇴직하기 전에 30년을 형사로 일했는데 이런 악질은 또 처음이네요. 범죄자들도 지 자식이랑 마누라한텐 잘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실체를 밝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 딸이 잃어버린 20년을 한풀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도 이런 인간들 멀쩡히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 두고 볼 수가 없네요. 30년 형사경력 총동원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탐정의 말을 믿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별장에 돌아왔습니다. 불안에 떠는 딸을 챙기느라 한동안 가게에도 나갈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드디어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탐정이 굳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더군요. 먼저 이 기사를 좀 봐주시겠어요? 네? 부모 살해 용의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남? 아니, 이게 저희 애 남편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따님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부모가 아들과 산장에 놀러 갔다가 가스 누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동시에 사망했어요.
근데 함께 그 산장을 찾았던 아들만 친구가 다쳤다며 급하게 서울로 오는 바람에 화를 면했습니다. 어머나, 한서방, 아니 우리의 남편도 부모님이 가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여기서 혼자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네? 아니 그럼 그 일로 한서방이 조사까지 받았었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요? 친구가 많이 다쳐서 가족여행도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왔다는데 실상 그 친구의 진로 기록지엔 그냥 단순 타박상이라고만 기록돼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사건이 종결된 후에 한지훈이 부모 앞으로 된 거액의 사망보험금과 유산을 전부 상속받았어요. 뭔가 냄새나지 않나요? 그 말에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긴장으로 땀이 흥건한 손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탐정님은 혹시 그 일이 저희 사위, 아니 애 남편이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 직감엔 뭔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 번 더 봐봐야 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서둘러 주세요. 그 인간이 언제 또 저랑 애 근처에 나타날지 몰라서 외출할 때마다 너무 두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 말고도 따님이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었다는 걸 밝혀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려면 병원 이름을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정신병원과 그 남자의 유착관계를 알아내야 하거든요. 알았어요. 오늘 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고민하며 돌아왔죠. 정신병원 얘기만 꺼내면 딸이 발작하듯 두려워하는 통에 제대로 물어볼 수가 없었거든요. 헌데 그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저를 기다리던 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유진아, 우리가 한서방을 이기려면 네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해. 네가 입원해 있던 병원 이름이 뭐였는지 말해줄 수 있니? 제 말에 딸은 여전히 두려운 듯 한참 말이 없더니 용기를 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효성정신병원이에요. 그랬구나. 아유, 용기 내줘서 고맙다. 이제 나머지는 네 엄마한테 맡겨. 이제 시작이야. 우리 지난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힘내보자. 그렇게 말하며 떨고 있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효성정신병원. 유진이가 입을 떼준 순간 저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간단히 외출복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지 말라고 붙잡는 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만 이대로 억울해서 못 살아. 널 이렇게 만든 인간 벌받게 할 거야. 진료 기록지를 보려면 꼭 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니까 엄마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딸은 안심이 되지 않는지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엄마 조심해서 갔다 올게. 절대 무리 안 해.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문단속을 신신당부하고 탐정을 만나 함께 강원도의 정신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외관은 그저 평범한 정신과 병원처럼 보였지만 제가 그곳을 올려다보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제 딸이 20년간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다 잡히길 반복한 끔찍한 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탐정의 코치를 받고 접수대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20년 전쯤 입원했던 환자 기록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접수대 직원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예, 제가 엄마입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잠시만요. 원장님께 확인 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걸어 나왔어요. 차림새는 깔끔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딱딱하게 굳어있더군요. 환자 보호자 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 딸이 이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군요. 환자 성함이 김유진입니다. 여기에 오랜 시간 입원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쓱 한번 입맛을 다시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은 지정된 보호자 동의 없인 환자 진료 기록 열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료는 이미 폐기됐을 수도 있고요. 제가 그의 엄마예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20년 동안 생이별을 했다고요. 부모도 모르게 애를 가둬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겠다는 건가요?
내 딸은 이 병원을 탈출했어요. 당신들이 멀쩡한 사람을 가둔 일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요. 제 말에 원장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 병원은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말은 조심하세요. 자칫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불길이 확 치솟았습니다. 명예훼손? 그러니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진료 기록으로 밝혀보자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이 정말 정신이 이상해서 여기 있었는지, 당신들이 멀쩡한 사람 감금해놓고 주사 놔가며 사람 하나를 폐인 만들었는지 밝혀보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원장은 막무가내로 저를 끌어내며 소리쳤어요. 여긴 환자들이 조용히 안정을 취해야 할 병원입니다. 괜한 소란 일으키지 말고 나가주세요. 아니면 강제로 내쫓겠습니다. 서슬퍼런 남자의 말에 저는 두려움이 몰려와 어쩔 수 없이 꼬리를 내리고 돌아서야 했네요. 그러자 뒤로 원장실의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것 같아요. 절대 기록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탐정까지 나선 걸 알면 남자 쪽으로 연락할까봐 사모님 혼자 들어가시라고 한 건데 제가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 선택한 건데 쉽지 않네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전에 접수대에서 마주쳤던 직원이 다급하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속삭였어요. 김유신 씨 입퇴원 기록지 4번이에요. 여기 보면 남편분이 강제 입원을 요청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드렸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섰죠. 저는 그 직원을 향해 조그만 목소리로 인사했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증거를 가슴에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야 퍼즐의 첫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증거를 내밀자 탐정은 반색하며 좋아하더군요. 그 종이엔 제 딸이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실이 기록돼 있었어요. 합쳐서 20년 3개월. 그 종이 위 숫자들이 제 가슴을 마디마디 찔러오는 기분이었죠. 내 딸이 그렇게 오래 병원에 갇혀 있었다니. 그리고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딸이 이런 고초를 겪는 것도 모르고 마냥 원망만 하고 있던 지난날이 떠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시간은 없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그 인간의 무서움을 밝혀내고 딸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했으니까요. 탐정은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힘을 줘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다 왔습니다. 한지윤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그 인간이 자기 부모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는 증거를 거의 다 확보했거든요. 그게 정말이세요? 네. 생각보다 더 큰 판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기운 내세요. 감사합니다. 딸을 봐서라도 제가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게 힘을 내기로 다짐하고 딸에게 돌아왔죠.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죠. 그러자 목소리만으로도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 인간이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외쳤네요. 장모님, 유진이 어디로 빼돌리셨나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셨어요?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그 애가 정말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신 나간 딸내미 말만 믿고 뭘 하시려고요?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나? 내 딸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넌 이제 그 추악한 얼굴 세상에 들고 다닐 수 없을 거라고! 그 말에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내더군요. 이깟 핸드폰 번호 하나 알아내는 건 저한테 일도 아니에요. 근데 장모님은 뭘 알 수 있어요? 엄연히 전 유진이 남편이라고요. 장모님이 이러시는 게 딸을 더 힘들게 할 거란 사실 모르시겠어요? 약속 드리죠. 유진이 데려오시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잘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계속 정신병원에서 썩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떨려 아무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메시지 수신음이 울리더군요. 저는 내키지 않는 손길로 메시지를 확인하다 기겁했어요. 메시지는 딸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당시의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습니다. 삐쩍 마른 몸,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얼굴, 그리고 초점 잃은 눈동자. 딸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산송장 같은 모습으로 20년을 넘게 살았던 겁니다. 악마 같은 딸의 남편이 그 사진으로 절 협박하려고 한 거죠. 사진 아래에는 병적 증상 지속, 퇴원 불가라는 진단서 복사본도 붙어 있었습니다. 딸은 제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또다시 두려움에 떨며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은 끝까지 날 놔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부터 그 괴물을 격리시켜야 해. 이제 다 왔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엄연히 진실이 우리 편이잖니. 그리고 다음 날 탐정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훈 부모 사망 사건 드디어 재수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는 별개로 따님 강제 입원 사건도 조사할 거예요. 네? 그게 정말인가요? 네. 형사 출신이라는 책임감 때문이라도 그런 인간이 버젓이 대기업에서 상무까지 하고 있는 걸 그냥 지켜볼 수가 없더군요. 후배들에게 제가 조사한 자료 넘겼으니 아마 금방 구속 수사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래전 사건이라 처벌이 가능할까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2015년에 공소시효 지나기 전인 사건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부모를 해친 거라면 당연히 공소시효가 지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게 아니라고 해도 따님을 강제 입원시키고 감금한 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지훈, 오늘부로 피의자로 신분 전환됐습니다. 조사 착수에 앞서 김유진 씨와 함께 참고인 조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떠올리기도 두려운 사람의 이름 옆에 피의자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모양이었네요. 전화를 끊은 딸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긴장된 얼굴로 진술서를 써내려가던 딸에게 형사가 말했어요. 힘드시겠지만 당시 기억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지훈 부모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뭔가요? 제가 집안을 청소하다 옷장 속에서 돌아가신 시부모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증서 뭉텅이를 발견했어요. 거기다 그 일이 벌어진 산장 주인이 협박성으로 보낸 사진도 있었어요. 남편이 일부러 가스 보일러 배기통을 망가뜨리는 사진이 우연히 찍힌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당시 그 부모의 사망 원인이 틈새가 벌어진 노후 배기통에서 흘러나온 가스가 실내로 유입된 걸로 밝혀졌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죠. 아마 그 사건이 밝혀질까봐 김유진 씨를 강제 입원시킨 것 같네요. 병원 안에서 겪었던 일들도 다 말씀해 주세요. 주사 종류, 면회자, 도망치려다 실패했던 날까지도요.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그 지옥 같은 기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가는 모습에서 저는 벅찬 감정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네요. 조사가 끝난 후 형사가 저희 모녀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님의 일을 돕던 전직 형사님의 도움으로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당시 산장 주인과 알리바이를 제공한 친구의 입을 막으려고 거액을 송금한 내역과 조사를 나온 보험회사 직원, 담당 형사까지 매수한 정황도 밝혀졌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네. 죄질이 너무 안 좋아서 아마 최고형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형사의 말에 딸과 저는 마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뒤 딸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요.
그런 폭풍우가 지나고 딸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죠.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으며 지내는 모습은 저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주더군요. 그리고 어느 평화로운 저녁, 설거지를 하렸는데 딸이 부엌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 다시 공부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야지. 네가 다시 잃어버린 시간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니까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면서 딸을 꼭 끌어안았죠. 얼마 후 최종 판결을 알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한지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 울려 퍼진 판결문은 모든 것을 끝내는 선언 같았고 동시에 딸에게 삶을 다시 시작하라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저는 오랜 시간 상처받으며 버텨온 딸을 지켜냈다는 감격에 겨워 소리 없이 흐느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은 도서관 봉사를 계속하며 방송통신대에 편입해 못다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저는 그런 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 대신 그저 딸의 등을 쓸어주고 응원해주며 계속 그 곁을 지켜주려 합니다. 요즘 저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파릇한 상추와 깻잎, 고추 모종을 심으며 흙 속에 손을 넣는 순간마다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봄이 돌아왔고 그 봄 속에 제 딸도 돌아왔습니다. 딸의 웃음이 집안에 맴돌고 제가 내놓은 된장국 냄새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요즘이 그 어떤 때보다 행복합니다. 어느 날 딸이 문득 저에게 물었어요. 엄마, 내가 그때 엄마 말 어기고 결혼해서 정말 미웠지.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위기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왔잖아. 엄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이제 저희는 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선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날이 남아있을진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가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이라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답니다. 이 사연을 쓰며 저도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그리고 모든 딸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엄마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족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